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 그 초반부는 밀레의 직접적인 강의거든요. 자칼랑 밀레가 주체의 만족의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제가 주체의 만족에 관련된 저 나름의 다른 텍스트를 서두에 얹어 놓았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칼랑 밀레가 어떻게 락강의 정신분석의 여정에서 만족의 문제를 혹은 대상의 특히 만족의 대상이 있어야 만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상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누어드렸던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의 그림들도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을 하면요. 만족이란 무엇인가? 만족은 주입상스라는 개념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만족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뒤에 살펴볼 테지만 락강은 초기에는 만족의 문제를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탐사하는 데 보였다는 거죠. 초기 락강에게는 그랬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이미 중기부터 쾌락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주입상스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입상스 그러면 이미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주체가 가정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입상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주입상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은 누가 향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미에서 주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건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제가 다른 곳에서 특히 세미나 7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을 드렸던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윤리와 쾌락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논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윤리적인 삶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논점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윤리와 쾌락은 분리 불가능의 것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칸트 이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칸트에게서도 사실은 그런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칸트는 쾌락과 윤리가 어떻게 오히려 주입상스와 윤리의 연결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고선과 행복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논점이 고대 철학의 논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점이기도 했고 플라톤의 논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분석은 뭘 위해서 분석을 하는가? 내담자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쾌락을 향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둘 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면 쾌락도 따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윤리학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올바른 삶과 쾌락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행복으로서의 쾌락.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자, 이런 관점들이 윤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칸트 빼고. 자, 그러한 관점의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국가라는 것이죠. 제가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에서도 언급했고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자, 플라톤의 국가라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 기게스의 반지라는 내용에서부터 이미 고대인들이 어떻게 윤리와 쾌락을 사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자,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지어낸 것이기보다는 이미 사실은 회자되고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기게스라는 남자가 땅속에서 반지 하나를 찾아내죠.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가 하면 그걸 끼게 되면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예요. 자, 그리고 그 기게스라는 남자는 그 반지를 끼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권력을 행사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게스의 반지라는 이야기, 신화가 국가에서 언급되었던 이유는 그런 논쟁 과정 중이었어요. 어떤 논쟁이었는가 하면, 자, 악한 자가 결국은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선한 자가 결국은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한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지나요? 혹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인데, 그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악한 자가 온갖 종류의 권력을 다 사용해서 마치 기게스의 반지와 같은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면, 자, 그러한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선한 자로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게 되면, 자, 그러한 사람은 결국 행복에 도달하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동시에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즉 극악무도한 자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한 그 자로부터 박해를 받고 오인을 받고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당하는 어떤 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 그 자는 모두에게 악한 자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행복할 것인가? 자, 이러한 논쟁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서, 다른 많은 논쟁에서 그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다른 많은 논쟁에서는 속 시원하게 상대방을 논박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는 사실은 속 시원한 논박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만은 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다시 말해서 선한 자가 자신의 선함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인받는다 해도 본인은 선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로 논박을 하는데, 자,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맞는 건 어떤 점인가 하면, 맞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초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 자신의 초자아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선한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자신의 초자에게 오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두 발 다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 뭐 이런 논점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당시에는 그냥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라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는 있지만, 정신분석의 용어를 쓰자면 그렇죠. 초자의 공격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초자가 그렇게 단순한 대상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자는 더 많은 걸 원해요. 항상. 그래서 선한 자에게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고 그로부터 행복을 얻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정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그런 행복을 얻게 되는 순간 아주 짧고 보다 더한 선행을, 보다 더 완벽한 선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선한 자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자, 착한 일을 하면 행복에 도달한다라는 논점이
반박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박하는 텍스트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포인트의 텍스트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한다고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박의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 논박의 과정들을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내담자의 쾌락에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쾌락에 관여된 문제. 내담자가 혹은 주체로서의 우리 모두가 주의상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우리에게 제안하는 올바른 유형의 삶을, 올바른 유형의 욕망의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살아가는 방식이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위반을 통해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가? 혹은 둘 다 아니고 제3의 길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윤리의 문제를 제시해드린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덧붙여서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윤리의 문제, 플라톤의 국가 혹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이 텍스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이러한 윤리와 행복의 어떤 동반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은 결국 윤리란 그러면 쾌락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남겨지는 것은 쾌락에 관련된 학문일 뿐인가? 결국 어떻게 쾌락을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가를 탐사하는 것이 결국은 윤리학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를 왜 추구하는가? 라는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하던 그분이 썼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윤리 따윈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확한 통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명확한 통찰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쾌락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문제라는 것은. 혹은 너무 단순무식한 명제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자신은 어떤 뛰어난 가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많은 존재들, 예를 들면 범죄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쾌락이 향유될 수가 없다면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쾌락을 그렇게 우선적인 문제로 간주한다면 반대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때는 그 반대 행위를, 예를 들면 범죄, 독재 범죄를 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윤리와 쾌락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난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텀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단두대의 일화, 그리고 성인들의 자기 희생에 관련된 일화들을 떠올려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두대의 일화에서는 무슨 이야기였나요? 단두대라는 죽음의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정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서 여성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군가는 그러한 위반의 위협, 위반했을 때 등장하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탐하는 존재가, 즉 범죄를 실행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라칸이.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쾌락은 죽음도 불사하도록 만드는 쾌락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상징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안전장치를 초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쾌락의 추구가 존재한다. 탐닉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도착적 구조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도착적 구조에 쾌락의 탐닉을 적용시키는 주체들은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의 수준을 넘어서는 주의상스에 접근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제가 사례로 또 하나 제시해드렸던 것이 성인들이죠. 성인들. 뭐 기독교에 뛰어난 성인들, 혹은 뭐 불교에서도 그런 성인들이 있죠. 이슬람에서도 있고, 자신의 신체를 불태우면서 가면서 신체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성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견 윤리적인 차원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에 대한 복종의 차원만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이면에서 락강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쾌락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강력한, 즉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보호막을 초과하도록 만드는 어떤 종류의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나병 환자의 신체를, 몸을 씻은 물을 마시는 성녀, 기독교의 성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그 성녀가 그 물이 달콤하다, 맛있다, 달콤하다 라는 표현을 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세미나 7에 나오는 락강의 언급인데, 락강이 그것과 뭘 연결시키냐면 놀랍게도 그 성녀의 그 행위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나병 환자를 전혀 더러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씻은 물을 삼키는 그 성녀의 행위와 엄청나게 많은 남자의 정액을 마시는 도착적 구조의 여성적 섹스 파트너로서 여성의 도착적 구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액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구조라는 의미에서는. 그로부터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실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구조는 쾌락의 구조들이라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말해지는 구조들, 혹은 범죄적이라고 말해지는 구조들, 혹은 완벽한 타락이라고 말해지는 구조들 배후에는 동일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에 대한 향유의 태도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쾌락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인 거예요. 쾌락학으로서의 정신분석. 어떻게 즐길 것인가의 문제로서의 정신분석.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 글쓰기라는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특강을 들어오셨던 분도 있고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데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쾌락으로서의 글쓰기라는 거예요. 쾌락으로서의 글쓰기. 글쓰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것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예를 들면 정신분석의 역사, 한국에서의 정신분석의 역사에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실천들일 수 있다거나, 물론 저도 출판사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떠벌리고 다녀요. 당신이 지금 내는 내 책은 뭐 이렇게 한국의 인문학의 역사에 뭐 엄청나게 떠벌리고 다녀요. 끝도 없이 떠벌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쾌락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저는 내 인생을 대한민국의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내가 발명해낸 어떤 특정한 루틴으로서 발생하는 특정한 쾌락의 장소에 도달하는 도구로서 글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글쓰기와 강의.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개념의 발명, 그리고 그것의 적용, 그것의 확산, 그것의 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채워내는 것.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채워내는 것. 혹은 오늘이 아닌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는 6시간의 글쓰기와 책 읽기를 채워내는 것. 이 루틴을 통해서 제가 어떤 쾌락에 도달하는지가 저에게는 가장 관심사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강에서 제가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었다라는
어떤 이유도 거기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쾌락에 도달하는 문제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쾌락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은 락강이 말하는 윤리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윤리에 도달하면 쾌락이 발생한다. 근데 저는 지금 약간의 순서를 뒤바꿔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쾌락에 도달하면 윤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윤리는 어떤 윤리인가 하면 20세기적 윤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발생론적 윤리.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루틴을 반복하고 그 루틴을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내가 빠져나가고 그와 함께 새로운 내가 창조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특강의 테마였던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주일상스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 향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일상스의 쾌락은 단순한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순한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뒤에 그 승화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방어적인 쾌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어적인 쾌락. 그렇다고 뭐 자기를 파괴하는 쾌락은 아니겠지만, 물론 파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방어적인 쾌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불안과 함께 존재하는 쾌락인 것이고, 그것을 견디는 기술을 발명해내는 그러한 유형의 루틴이 락감이 말하고 있는 쾌락과 윤리의 관련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글 쓰는 작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글 쓰는 작가, 저와 같은 작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정신분석가를 찾아올 때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찾아와요.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 하면 우울하다라는 거. 우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울하다라는 건 자, 쾌락의 구조가 교란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쾌락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외부의 요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줘야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가 덜 우울하고 물질적으로 픽진하다고 해서 더 많이 우울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지만 지금 정신분석이 주목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당연히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그러한 논점들은 정신분석이 다루는 논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수의 내담자들이 우울증을 호소해요. 근데 그 우울증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내담자의 삶을, 즉 평생을 지배해왔던 우울증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쾌락을 생산하는 구조가 멈췄다든지, 그게 뭐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멈춘 것이든 아니면 내적 변화에 의해서 멈춘 것이든, 어쨌든 쾌락의 생산을 담당하던 구조가 멈추었기 때문에 쾌락의 공백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담자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쾌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루틴을 생산해내고 발명해내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발화의 형식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절차는 예술의 절차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의 절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라는 것이죠. 기술, 어떤 테크닉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다른 심리치료나 혹은 정신의학은 로고스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심리치료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치료도 있고 미술치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감각적인 파토스를 주로 해서 내담자의 어떤 쾌락의 양상을 치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내는 그러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로고스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그러한 언어를 강조하는 측면이, 특히 그러한 언어가 타자의 권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즉 치료자의 영역으로부터, 권위 있는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로고스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낙강적인 관점에서는 로고스라는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강박식이고 파토스는 성도착이나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강박증도 파토스인 거예요. 즉 로고스라는 건 역시 감각적인 형태를 한 어떤 유형의 마음의 구조인 것이지,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합리적 이성, 명료한 언어, 자, 이런 것들이 인간에 앞서서 존재할 수는 없고, 인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양태를 보였던 것이라면 그건 역시 파토스적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로고스를 통해서 인간이 방어하고자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죽음 충동인 거예요. 죽음 충동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인간은 로고스를 발명해낸 것이죠. 즉 합리적인 언어를 발명해낸 거예요. 논리를 발명해낸 거예요, 인간은.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말투로 간단하게만 지적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는 파토스적인 거예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 종교까지도, 모든 담론의 형식을 취하는 인간의 실천들은 결국 어떤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상 궁극적인 윤리로부터 촉발된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신을 믿는다면 자, 쾌락을 위해서인 거예요. 은밀한 의미에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염세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추구한다 해도, 어떤 추구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한다 해도, 자, 그건 역시 쾌락을 추구하는 한 양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물죠.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행동들은 궁극적인 쾌락, 즉 낙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양태들이 존재한다면, 자, 파토스적인 행동의 실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쾌락의 추구의 한 양태들인 거예요. 뭐 정치적인 실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 정치적인 혁명기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민중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민중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담론 속에는 쾌락의 양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도 사실은 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쾌락으로 출발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극단적인 염세주의냐, 이거야말로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결국 다 쾌락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이상도 존재하지 않는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각자는 각자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도들 역시 쾌락을 위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아주 특수한 유형의 쾌락이지만,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과거의 세계가 몰락하고 보다 나은 세계가 출현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각자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러한 행동의 실천들이 우연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보다 나은 세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마치 뜻밖의 선물인 것처럼 무언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무언가.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쾌락학인가?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어떤 의미에서 쾌락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쾌락에 도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플라톤은 왜 철학을 발명했는가? 소크라테스는 왜 철학을 했는가? 쾌락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쾌락.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히스테리적인 욕망의 구조를 탐닉하는 내적인 목적을 위해서 철학을 발명해낸 것이고, 플라톤은 강박증적인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철학을 발명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인문학의 분과 학문들과 정신분석은 무엇이 다른가? 자, 정신분석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이전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문학을 규정하고 명명했던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아주 고고한 이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의 분과 학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정신분석의 등장과 함께 지금 저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정신분석의 등장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쾌락하게 관점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정신분석의 등장은 인간에 관련된 강력한 신화들을 남김없이 몰락으로 이끌었던 실천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분석의 등장 이후에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디에도 고고한 이상 되는, 자, 그런 사태가 정신분석의 등장 이후로 인식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모든 행위에 앞서서 정신분석이 우선시하는 것은 말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말의 실천. 말의 실천이 결국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가장 뛰어난 매개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의 실천이 존재하지 않는,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성적인 쾌락을 얻는다 해도 별로 그렇게 강력한 쾌락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성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성에 대해서 말하고 상상하고 담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더 강력한 쾌락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쾌락의 생산이 짐승들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고, 자, 그 정도의 쾌락에는 어떤 강력함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쾌락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을 혹은 인문학을 혹은 인간의 모든 분과 학문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얘기. 자, 주제가 이거예요. 자,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와 아무것을 즐기는 주체 사이. 자, 이런 논점을 자칼랑 밀레가 짚어내고 있어요. 락강의 초기에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57년 이전의 락강, 1957년 이전의 락강은 상징계를 강조하고 욕망 자체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욕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만족을 주는 대상, 욕망의 리비도가 향하고 있는 대상, 즉 상상계적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의 락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락강, 다시 말해서 만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 자, 그러한 락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57년 이후에 변화가 겪기 시작해서 64년쯤에 들어서서는
그 아무 것을 즐기는 주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죠. 이게 락강의 변화, 락강을 바라보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제가 락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즉 밀레가 짚어내고 있는 패러다임을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것인데, 자, 그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기지 않는 주체와 즐기는 주체로의 변화가 락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혹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와 아무것을 욕망하는 즐기는 주체. 여기서 아무것은 nothing이죠. nothing.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와 nothing. 그것을 즐기는 주체라는 그러한 변화의 여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텍스트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의 소개 혹은 나르시시즘의 도입이라는 거라고 번역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인데요. 자, 이에 대한 논평이 락강이 세미나 7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대인들은 기독교의 문명 이전의 유럽인들을 말하는데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대인들은 충동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충동의 대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평을 해요. 프로이트가.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욕망 그 자체를 즐기는 것과 욕망의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프로이트는 현대인들은 대상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고대인들의 욕망을, 고대인들이 충동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경향을 정신분석의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정신분석을 하는 여정, 임상실천을 해오던 여정 속에서 자, 만나게 되었던 난점들이 뭐냐면, 내담자들, 환자들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어요. 특정한 이미지에 리비도를 투자하고 그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긍정적인 방식의 리비도이건 혹은 부정적인 방식의 리비도이건 거기에 사로잡힌, 즉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특히 이 나르시시즘의 도입의 시기의 프로이트는 혹은 초기의 락강은 대상의 개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던 거예요. 대상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충동의 흐름 자체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향하고 있는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흐름을 고착시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욕망이 가진 힘을 통해서 삶을 개방하는 대신에, 욕망하는 자는 삶을 개방하는 거죠. 욕망하는 자는 뭔가를 욕망한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추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러한 욕망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고착이 된다면 욕망이라는 힘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을 오히려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대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형태는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그러한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방식을 보세요. 욕망할 때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욕망의 대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욕망의 대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한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을 욕망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남성을 욕망하도록 한다든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욕망의 대상들로서 이미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인 거죠. 욕망할 만한 외모와 욕망할 수 없는 외모를 미디어들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죠. 심각할 정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꼰대 같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이가 꼰대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건 다 안 좋았어요.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라는 게. 제 기억엔 그래요. 독재 정권이었고, 가부장적 사회였고,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였고, 뭔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보다 나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담론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큰 성인이 만나서 당신 뭐 잘생겼네, 누가 예쁘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한 13년 정도를 프랑스에서 살았었는데 프랑스에서 살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은밀한 사석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그런 담론들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큰 어른이 상대방의 얼굴 보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얼굴이 크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들인 거,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품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외모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재미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가장 재미있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비난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 다른 종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키가 작고, 뭐 외모가 못생겼고, 얼굴이 크거나, 자,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서로 짓고 까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흡수되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기도 하고, 사람의 외모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유아적인 행태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행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회학적인 방식으로는, 자,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이 어떤 대상에게 향해야 할지를 이미 선학습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와 연애를 해야 할지. 자, 이건 사랑과 연애라는 건 굉장히 진지한 행동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학습시키고 있어요. 일단 어떤 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외모의 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의 규준이. 그리고 그 외모의 규준이 욕망의 대상들을 균질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미디어가 하는 일이에요. 욕망의 대상을 균질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허용된 방식으로만 표현되도록 길들이고 있다는 뜻인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 욕망의 대상에 대한 욕망의 대상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자, 이런 거예요. 자, 누구든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욕망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어떤 주어진 이미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적이기보다는 보다 은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혹은 어떤 특정한 무의식의 권력이 어떤 특정한 상처로서 나에게 각인됨으로써 나의 욕망이 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제한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유년기의 기억이 욕망을,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폭력이 타인을 사랑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발생할 기능하고 있다면 결국 그건 역시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나의 욕망의 대상을 선택하는 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건 역시 욕망의 대상의 문제가 어떻게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을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유로움을 개방성을 제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욕망의 대상에 사로잡히는 대신 욕망 자체의 힘을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12년 만에 만났어요. 12년 만에 만났는데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알던 지인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결혼한 사람인데 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남자인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람 피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한심하게 생각했었던 친구. 바람 피려면 피던가. 피고자 하는 욕망은 굴뚝 같은데 말로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랬었던 것인데 12년 뒤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해주는 얘기가 성공담들이었어요. 이제는 바람을 많이 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자, 이게 보통 바람 피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뭐 윤리적으로 나쁘건 말건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제 느낌은 뭐였냐면 12년 전보다 상당히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하면 욕망의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잘 안 될 때는 대상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저쪽은 안 된다. 왜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거냐?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여정들을 보여줬었는데 12년 만에 뭔가가 실현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인데 자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당신의 욕망의 유형이 올바르지 못하니 즉 바람피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니 바람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라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바람피는 거 말리지 않아요. 물론 그게 이제 범죄 행위까지 나가는 것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정신분석가도 굉장히 난감해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분석을 중단하든가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경향과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의 향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면 사실은 부질없는 거죠. 그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 부질없는 것이냐 하면 자, 어쨌든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을 탐닉하고 있다면 그 바람피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욕망을 유한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그 욕망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면 그런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의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을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할 만한 대상을 이미 상품화시켜서 우리에게 제안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란 개인의 욕망을 공동체 차원에서 동질적으로 생산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교육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한 양태의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욕망할 만한 대상들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 대상만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남자는 여자를 욕망하도록 유도하고 여자는 남자를 욕망하도록만 유도하는 것. 자, 이게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성욕을,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혹은 국가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직업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업의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게 또한 국가가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혹은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두환 때 그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는 방식으로 욕망이 유도될 수 있는 대상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하고 그 대상들만을 욕망하도록, 그리고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을 통제하는, 자,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건 독재국가에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문화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민중들의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중들의 욕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지는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을 관리함으로써 욕망의 주체인 구성원들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에 더해서 이게 욕망의 대상과 욕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능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자, 만족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면,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었지만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던 해결책은 승화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승화라는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승화라는 문제를 제가 다루고 제기하고 락강적인 승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발티수에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9월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 정해졌어요. 제목이 뭐냐면 악마의 미학이고 부제가 타락과 위반의 중세미술 그리고 발티스인데, 거기서 승화의 문제가 제기돼요. 승화의 문제가. 자, 승화란 무엇인가?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책에서는 제가, 자, 승화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승화 역시 즐기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즐길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승화란. 그러니까 제가 승화 설명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승화란 뭐냐? 금지된 충동을 사회적으로 허용된 무언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승화예요. 승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 근데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금지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폭력적인 충동이 있는데 누군가는 뭐 싸움박질을 하면서 그러한 충동들을 만족시키고는 있지만, 자, 그걸 승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승화예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승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길거리의 싸움꾼이 권투 선수가 되어서 챔피언이 된다든지, 이게 승화라는 것이죠. 즉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 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릴 만한 대상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행인이었다면 그 대상을 또 다른 권투 선수로 예를 들면 챔피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리면 범죄이지만 저 사람을 때리면 챔피언이 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이. 자, 그게 승화인데 락강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쾌락의 만족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지배받고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데,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대신 누군가 또 다른 챔피언을 때렸다고 해도 결국은 나는 어쨌든 시스템 안에 억압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전혀 자유로운 존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락강이 들여오는 또 다른 사례가 사드죠. 사드의 승화는 무엇인가? 사드 역시 승화의 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드는 아주 범죄적인 성도착의 행위를 하는 대신 그런 행위를 몇 번 못했어요. 한두 번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잡혀 들어갔어요. 본인이 죽였다기보단 마약을 먹였는데 그 여성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죠.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요. 바스티유 감옥이 혁명으로 무너진 뒤에도 다른 감옥으로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행위를 못하니까 이제 문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드의 문학인 것인데, 자, 그런데 그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 대신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 승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사드의 승화가 일반적인 승화보다 한 단계 높은 이유는, 한 차원 높은 이유는, 자, 그 시점의 락강은, 세미나 7의 시점에서의 락강은 이러한 승화가 사드를 몰락의 단계, 보다 근본적인 몰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몰락. 그러니까 단지 감옥에 갇혀서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그러한 몰락이 아니라 어떤 공백에 접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승화가 더 뛰어난 승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드가 쓰고 있었던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의 쾌락이 사드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사드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드적인 문학은 보다 차원이 높은 승화라고 락강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락강이 썼던 용어이지만, 사드적 실험문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실천이 결국 락강이 생각하는 1959년의 시점에서 락강이 생각하는 승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화의 전형. 그리고 동일한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 과정 속에서도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내담자가 하는 말이 사드의 문학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드의 문학처럼 엄청나게 그런 성도착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내담자가 하는 말이 이미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는 질서로부터 내담자를 빠져나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쾌락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거. 이게 사드적 실험문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락강이 승화를 설명하고 그것을 정신분석 임상의 차원으로 도입하고자 했다면 가리키는 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첫 번째 임무는 내담자의 발화가 분명히 쾌락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담자는 어떤 조서를 쓰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시작하는 내담자는 말을 통해서 쾌락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획득되는 쾌락이 내담자가 이미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질서로 내담자를 데려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계속해서 내담자를 밀어붙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담자의 발화는 사드적인 승화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드적인 승화를 이야기하면서 락강이 바로 다음에 궁정풍사랑 이야기를 하죠. 궁정풍사랑에서
공정풍사랑의 문학이 기사도문학이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대상을 가정하되, 자,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 거예요. 대상을 가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대상이 있어야만 쾌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없는 쾌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태라는 거죠.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쾌락을 발생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어떤 대상이 설정이 되는데 이 궁정풍 사랑에서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속성을 갖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탈색되어서 거의 공백에 가까운, 그걸 기포라고 부르죠, 락당이. 거의 공백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보이는 대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락강은 이걸 승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상을 이제 락강은 큰 사물이라고 부르는데 큰 사물의 위상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대상에 우리가 리비도가 투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속성을 지원하는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특정한 대상이 공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의 외곽선만 남고 내부는 텅 비어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물로 전환시키는 방식, 그러한 절차를 락강은 승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백을 욕망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공백에 리비도를 투자한다면, 자, 그건 제가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의 후기에서 썼던 것처럼 그건 비존재를 욕망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주체라고 가정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는 존재를 욕망해요. 존재를 욕망한다는 건 주어진 것들을 욕망한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망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주체가 무언가를 욕망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 욕망한다면, 자, 그 주체는 그 공동체가 한계로 설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걸 욕망하는 사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거기서 없음을 욕망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자, 조금 추상적인 설명이었던 것이긴 한데 제가 이걸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욕망하는, 가장 흔히 우리가 욕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흔히 우리가 욕망하는 건 내일의 나예요. 나는 내일 어떤 누군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욕망이 가장 흔하게 향하는 방향인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내일의 나로서의 그 이미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내가 되고 싶은 이상화된 그 이미지가 가진 속성은 누구로부터 온 속성인가 하면 내가 발명해낸 속성이 아니라 타자가 부여한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기대되는 나의 이미지라는 것이 타자들로부터,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대타자로부터 기대되는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게 내일의 나의 이미지예요. 거기에 접근하고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도를 다 한다라는 것이죠. 욕망을 투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승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그거, 즉 공백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나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나를 욕망한다는 것이죠. 즉 타자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정한 나를 욕망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순간의 주체는 타자의 기대로부터 빠져나가는 주체예요. 타자의 기대로부터 빠져나가는 주체는 타자의 유한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을 창안해내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모두가 당신의 인생은 최선의 경우에 내일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규정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주체들. 자, 그게 바로 비존재를 욕망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욕망의 대상을 투명하게 만들므로써 유한성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서 무한성에 접근하는 주체의 욕망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칸 칼리지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러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흔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하시고 누군가는 글을 쓰시고 누군가는 번역을 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그 절차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목적이기도 하고. 당신은 여기까지다라고 사회가 규정한다면 그 너머로 빠져나가는 공동체들이라는 것. 그러한 주체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제가 말하는 승화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자, 그게 바로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중립의 개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0점에 도달하는 이미지, 0점에 도달하는. 롤랑 바르트의 중립은 동양 철학이 말하는 중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롤랑 바르트의 중립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영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어떤 0점의 이미지를 욕망하는 담화의 구조가 롤랑 바르트가 중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강의를 했던 1978년의 강의의 논점이었던 것이죠. 현재 어떤 고정관념은 권력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고정관념의 대타자의 언어에 포획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중립의 지점이라고 본다는 것이고, 자, 거기로 도달하고자 하는 글쓰기가 바로 영도에 이르는 글쓰기인 것이고, 자, 그로부터 새로움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것이 바르트의 글쓰기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화라는 것이죠. 글쓰기가 글을 쓴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새로운 삶, 비탄노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절차가 현대미술 속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현대미술. 지금까지 글쓰기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미술도 글쓰기의 전략 못지않게 어떤 특정한 유형의 담론들을 구성해내고 그로부터 새로움을 발생시키고자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물 하나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사물의 영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물의 0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그것의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이 뒷시장의 소변기예요. 아주 정치적인 작품인 동시에 아주 철학적인 작품인 동시에 또한 아주 파토스적인 작품인 것이죠. 즉 파토스의 0점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변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소변기. 소변기는 뭔가? 그것이 전시되는 순간 우리는 그 소변기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담론을 상실하게 돼요. 담론을 상실한 하나의 파토스를 그 자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뒤에 관객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각들, 모든 파토스들을 0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종류의 파토스가 영도에 도달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담론이 0점에 도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모든 종류의 타자의 담화가 정지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게 뒷시장의 소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미술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종류의 파토스들, 물병이건 책상이건 인간의 신체이건 모든 종류의 파토스가 타자에 의해서 문신당해 있다라는 설정. 그래서 그 타자의 문신이 잠시 지워지는, 텅 비어지는, 즉 궁정풍 사랑에서의 욕망의 대상이 그러한 것처럼 속성을 상실하는 그 특정한 순간에 그 사물을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략이 현대미술의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물은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이게 현대미술의 전략이에요.
극단적인 파토스의 지점으로 관객들을 데려가는 그러한 전략들. 회화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단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설치미술의 유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화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예를 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화가 바로 게라르트 리히터의 작품인데, 뭔가요?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가림을. 사진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물감을 통해서. 그 지움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이미지의 영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 어떤 잠시 눈이 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눈이 머는데 매혹적인 방식으로 눈이 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리히터의 작품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작품들도 동일한 전략을 구사해요. 승화의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절차, 혹은 현대미술의 절차, 혹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학의 절차, 혹은 바르트의 글쓰기의 절차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동일한 구조의 절차들이 결국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어디인가? 내담자를 데려가고, 관객을 데려가고, 글 쓰는 자를, 혹은 그 글을 향유하는 자를 데려가는 것은 어디인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죠. 다른 곳이다. 다른 곳. 프랑스어로 아이어라고 하죠. 아이어. 다른 곳.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일순간 우리는 지금 이곳이 아닌, 지금 이곳에 있기는 하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행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아찔한 경험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주체가 페이드아웃 되는 순간인 거예요. 진정한 주체성의 순간은 뭐냐? 소멸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소멸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발화의 경험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소멸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경험이 현대미술의 경험이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소멸이 바로 작가의 죽음을 표방하는 바르트의 문학의, 바르트의 글쓰기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승화라는 거예요. 그게. 승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을 대상의 자리에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백을 욕망하는 자는 공백과 동일시하는 자예요. 공백처럼 되고자 하는 자인 것이죠. 원래 대상의 개념이 조금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나왔나요? 대상의 개념은 원래는 상상계적인 것이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욕망하는 동시에 그 대상을 통해서 자아가 구성되도록 만드는 거울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욕망의 대상을 내 앞에 놓는다는 것은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구성해낸다는 뜻이에요. 즉 거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거울 단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백을 욕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공백과 거울 관계 속에 들어가요. 공백과 거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나 역시 텅 비어진다는 것이죠. 나 역시 텅 비어진다는 건 지금 이 순간 페이드아웃 된다는 거예요. 페이드아웃 되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소멸하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나요? 잠시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절차가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승화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곳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는 지금 밀레는 환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환유. 환유적인 욕망이란 결국 언어의 장치가 우리에게 장착됨으로써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57년에 락강이 언어라는 개념, 말의 개념으로부터 상징계를 언어의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환유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환유의 절차가 우리에게 언어의 질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기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기표가 불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기표의 연세가 끝도 없이 무한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욕망의 실현은 뒤로 미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환유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기표를 설명하기 위해선 다른 하나의 기표가 필요하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표 연세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기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표에 의존하는 지금 이 현실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여가 도입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이 기표에 의존하는 지금 이 순간은 불완전하니까 또 다른 기표가 불려와야 한다는 것은 도래할 기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현에. 그런데 그 도래할 기표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욕망의 실현, 완성은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저기 다른 곳,
다른 곳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다른 곳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 승화를 말씀드리면서 제시했던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다른 곳은 어떤 환유적인 욕망의 개념 속에서 다른 곳이라는 이 아이어라는 개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현실을 지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곳이니까 지금을 참아라 라는 거예요. 내일 낙원이 실현될, 노동자의 해방이 내일 실현될 테니 오늘은 좀 참아라 라는 현실 원칙을 혹은 쾌락 원칙을 지탱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지금 승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다른 곳은 현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다른 곳을 지금 이 순간 도래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문장 하나를 가져왔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라 브레비의 아이어라는 소설이 있어요. 밀란 쿤데라는 체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세 중반까지 프랑스어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쓴 소설이, 밀란 쿤데라가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하기는 하지만 조금 독특해요, 문장이. 프랑스 사람이 쓴 소설과는 조금 달라요. 외국인인데, 다시 말해서 다 성장하고 프랑스에 와서 살았는데 프랑스어를 배워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좀 독특한 문장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랑스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50세 중반인가부터 후반인가부터 자기 나라 말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어로 쓴 소설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밀란 쿤데라는. 그런데 그 소설들 중에서 프랑스어로 쓴 소설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라 브레비의 아이어라는 제목이 있어요. 즉 진정한 삶은 다른 곳에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밀란 쿤데라가 이 제목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랭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지옥에서 보는 한철. 왜 랭보라는 시인으로부터 자기가 이 문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랭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랭보의 그 원 프랑스어로 항보죠, 항보. 랭보의 그 지옥에서 보낸 한철을 잘 읽어보면 비슷한 문장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 브레비의 아이어가 아니라 라 브레비의 압송트, 즉 진정한 삶은 부재한다. 그리고 누누송바 오몬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자, 이런 표현은 있어요. 진정한 삶은 부재하고 없고, 압송트,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 자, 그런 표현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진실한 삶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즉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욕망의 실현은, 완전한 실현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주의상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첫 번째 죽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 즉 타자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그러한 삶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랭보는 진정한 인생이란, 진정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부재라는 개념이, 즉 공백이 다른 곳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그것으로 다른 소설을 쓰는 것이죠. 부재가, 압성트가 아이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러한 바뀜이 환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환유적 개념. 환유적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기표에 의존해서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는 우리의 삶은 한없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진정한 삶이란 여기 없어요. 압성트예요. 압성.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즉 거세된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법 질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린아이는 진정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이전에 경험했던 충만한 삶은 없어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즉 법과 질서에 의해서 어떠한 쾌락도 누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즉 진정한 삶은 부재해요. 하지만 그런 부재가 지각되는 순간
그 아이의 욕망이 발명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없다면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다른 기표를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는 인간의 욕망의 구조라는 것이죠. 이걸 환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언제나 도래할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언어 장치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도래하게 만들어 놓은, 즉 언어라는 것이 우리를 거세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결여를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곳이라는 개념. 자, 그런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 다른 곳이라는 이 개념은 승화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 승화에서는 보다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다른 곳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만적 개념이에요.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만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밀레 강의로 들어가 보면 그렇다면 이 다른 곳이라는 개념은 대상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지금 이제부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즉 욕망의 진정한 대상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설정이 돼요. 욕망의 진정한 대상은 다른 내일에 있다. 미래에 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내일 있다. 라는 방식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여자다. 다른 남자다. 라는 방식으로 욕망을 구조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사용하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이라는 개념과 대상이라는 개념이 접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곳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심화시켜 볼 텐데요. 자, 욕망의 대상이라는 개념은 이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상상계적이었던 것이 세미나 11 즈음에 와서는 실제계적인 것이 돼요. 실제계적인 것. 욕망의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 욕망의 대상은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즉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체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주체를 포획하고 주체를 고착시키니까. 그걸 상상계적 대상이라고 불러요. 상상계적 대상.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세미나 11즈음에 와서 가정되는 대상은 그 이미지로서의 대상, 상상계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대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멍으로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승화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대상과 같이 그것은 어떤 속성을 갖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갖지 않는 구멍과 같은 것이죠. 근데 어디에 뚫린 구멍이냐면 상징계에 뚫린 구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 간극처럼 등장하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고 그 주변으로 충동이 맴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게 락강이 세미나 12에서 충동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충동이 그 대상 A를 한 바퀴 빙글 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대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의 개념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렇다면 먼저 상상계적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 A 짝대기 A-가 바로 상상계적인 대상의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계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나르시시즘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상계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로이트가 욕망이 나아가는, 욕망이 겨냥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가정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계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A 짝대기 A-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내가 욕망을 투자함으로써 나는 나의 자아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없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체에게 형상을 부여하는 대상이라고도 부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욕망할 때 대상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자기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형을 욕망해요. 형이 너무 멋있어. 그럼 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형의 이미지에 비추어서 나는 형보다는 작아. 형보다는 뭐 몸집이 작아. 키도 작아. 공부도 못해. 혹은 공부는 조금 잘하지만 운동은 덜 잘해. 라는 방식으로 내가 거울로서 비추어져서 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계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상을 주체에게 가져다 주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만 같은 환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게 상상계적인 대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착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상징계 없이 저 혼자 작동한다면 이게 병적인 증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초기에 락강은 생각했던 거예요. 상징계 없이 보세요. 상징계 없이 이것이 작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어떤 형에게 비추어서 형에게 리비도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그로부터 나를 비추어 본다면 그로부터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형이라는 상징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형이라는 좌표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징계가 약화되면 이제는 더 이상 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형에 비추어서만 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형과 동생의 관계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머리로는 알지만 이 주체의 무의식은 형을 마치 신과 같이 만들어 버리고 끊임없이 이 주체를 괴롭히거나 격려하는 어떤 유형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경우에는 병적인 증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적인 고착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형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주체가 움직일 수 없도록 고착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병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다른 많은 형들과 동생의 관계인 것처럼 라는 방식으로 상징계 안으로 A 두 개의 A의 관계를 끌고 들어와서 일소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설명드렸던 대문자 S와 대문자 A로 내담자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었던 초기 락강의 정신분석 임상 절차라는 거예요. 상징계의 좌표를 강조하고 그 추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 이게 초기 락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상징계 우선주의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욕망은 일소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욕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의 락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욕망에 대해서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의 락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락강을 밀레가 이렇게 불러요. 대상에 관여된 욕망을 되돌리는, 자, 그러한 되돌리려는 시기의 락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대상에 관여된 욕망을 되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없는 욕망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대상이 없이 어떻게 욕망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미에서는 욕망 자체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려는, 자, 그러한 경향성의 정신분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기 락강은. 그래서 대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욕망을 퇴행적인 욕망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미나 11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상을 욕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초기의 락강은 대상의 욕망을 대상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신분석을 밀레가 밀레의 강의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의록의 7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금욕
분석이라고 불러요. 금욕 분석 혹은 고행 분석. 프랑스어로 피스케날리스 다세즈, 아세즈라는 단어인데 아세즈라는 단어는 뭐냐면 금욕, 고행 그런 뜻이에요. 빚진. 그러니까 쾌락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행자는 뭘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나요? 쾌락으로부터 멀리해요. 주입상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요. 그래서 그걸 고행 분석, 금욕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시기의 정신 분석을 밀레는 대상의 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봉동 데소브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좋은 게 아니니까 주체를 고착시키고 주체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주체에게 상당한 어떤 종류의 주입상스를 가져오는데 그때는 그런 주입상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욕망이 고착되어서 초과한다라는 방식으로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병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도하게 파토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징계를 강조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락강을 뭐 제가 성서적이다, 인문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시기의 락강을 플라톤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전주의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의 락강을 이렇게 불러요.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주체, 아무것이 nothing이 프랑스어로는 희양이에요. 희양. 그래서 희양 데지레, 데지레는 욕망하다, 디자이어니까 희양 데지레,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자, 그러한 정신분석이었고,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러한 초기의 관점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희양 데지레가 아니라 데지르 희양, 즉 무를 욕망함이라는 관점으로 서서히 변해가요. 즉 그 무를 희양, nothing을 욕망한다 라는 개념이 가장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세미나 7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무를 욕망한다든지 혹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관점들이 밀레가 보기에는 당시의 영미 정신분석과의 어떤 교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미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치료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심리치료들이 비슷한 유형의 양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도박 중독자가 있다고 쳐보죠. 도박 중독자라는 건 도박하는 상황의 다양한 파토스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산되는 주입상스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인 것이잖아요. 이때 자, 어떻게 이걸 치료하는가? 여러 가지 치료의 양태가 있지만 이런 방식의 치료가 가장 흔하죠. 즉, 이 욕망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주체를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욕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 방식인데, 자, 이러한 치료 방식이 지금 락강에게도 보여지고, 당시 영미 계열의 정신분석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 욕망의 대상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더 이상 그걸 욕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욕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덜 욕망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영미 계열의 정신분석의 특징은 그렇게 주체를 사로잡는 이미지들 중에 예를 들면 상실의 이미지 혹은 뭐 애도되지 않은 것의 이미지 혹은 분리, 그러니까 부모와의 분리에 사로잡힌 그러한 이미지들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애도의 완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애도가 완성된다는 건 더 이상 애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애도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려고 하는 주체를 애도를 강하게 한번 완성시켜 줌으로써 애도 자체의 실천과 멀어지게 만드는, 애도의 실천 내부에 중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실의 이미지로부터 주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자, 그러한 방식의 정신분석 계열, 심리치료의 계열은 대체로 주체를 욕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 방식이라는 거예요. 욕망 자체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치료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치료 방식들이 제대로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우울증이에요. 욕망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라깡이 그러한 관점을 6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포기하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는 분명히 다른 방식의 대상을 찾아내요. 다른 방식의 대상을 찾아내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밀레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해 나가면서 자,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유의 개념과 대상의 개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자, 대상 중에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라깡은 그 대상을 상상계적인 것으로 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상상계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라깡에게는. 근데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상계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영능을 자, 초기의 라깡은 그걸 병적인 것으로 보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술의 영역에서는, 혹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상계적인 대상에 사로잡혔을 때 주체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제가 이전 텀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게 물신적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주체는 그로부터 강렬한 주의상스를 물론 병적인 것으로서 흡수하게 되지만, 또한 그러한 상태가 주체가 이미 사로잡혀 있었던 구조로부터, 어떤 유한성으로부터, 혹은 어떤 한계로부터 주체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와 같은 여정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접근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즉, 상상계적인 대상이 단지 병적인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혁명적인 사건들이 바로 그러한 상상계적인 대상의 리비도가 투여됨으로써, 즉 주체가 완전히 사로잡힘으로써 결과로 이어졌던 사태들이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진리의 절차라고 불리우는, 즉 사건의 매혹되는 단계에서의 주체가, 즉 어떤 진리의 사건의 충실성의 주체로 등장하는, 자, 그러한 현상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진리가 상상계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주체를 사로잡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라깡이 말했던 진리는 언제나 오류의 형식으로 전파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상상계적인 대상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진리는 오류의 형태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도래할 세계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종류의 병적인 사태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이미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히고 그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 사건에 충실한 주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그 주체는 기존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째, 몇 년째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뭔가 라깡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오류예요, 여러분. 라깡은 신도 아니고 라깡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간일 뿐이에요. 라깡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라깡에 관련해서 상당한 매혹을 느끼고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주제로 수개월째, 수년째 여러분들은 듣고 계신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라깡 칼리지가 무슨 하이데거도 강의하고 바디오도 강의하고 그렇게 여러 번 구구절절 다 강의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몇 주째 듣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 관련된 이론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학도 어떤 아카데미도 그런 데가 없어요. 여기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저도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약간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락강이라는 인간의 이미지에, 학자의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지속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내원으로 2년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락강의 어떤 지식의 정수에 도달할까요?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그 락강이라는 가상적 이미지에 매혹당한 2년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래하게 될 진리는 어떤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진리 효과라는 것이죠.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이해한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천재적인 분이 계셔서 딱 7주의 강의를 듣고 나는 락강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어. 더 이상 환상 없어. 라고 손 털고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천재성은, 그 이해력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보가 되라.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상상계적인 대상의 오류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즉 욕망의 양태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관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종교의 제사장과 같은 입장이에요. 신의 이미지를 신비롭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이 했던 것처럼, 락강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일도 욕망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의 강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의자의 역할인 거예요. 진정한 강의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강의자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책 보시면 돼요. 저한테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의지만 계시다면 책 쌓아놓고 몇 년 안에 다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락강은 책을 쓰는 대신 세미나를 수십 년간 지속해 왔는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욕망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강렬한 욕망을 유지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강렬한 욕망을 유지시킴으로써 주체들이 진리의 오류의 형식이긴 하지만 사로잡히는 그 기간을 유지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사로잡힌 주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이 말하는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내담자는 분석가에게 분명히 매혹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분석가 역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나쁜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그냥 돈을 버는 데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면 내담자의 욕망의 강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내담자의 발화가 내담자를 이전의 질서가 아니라 다른 질서로 밀고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상상계적인 대상이란 그런 것인데 초기에는 락강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초기에는 약간 올바른 락강이었어요. 올바른 락강이라는 건 모범생 락강과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인데, 자, 그때 락강이 썼던 그 상상계적인 대상 A는 1964년에 도입한 실제로서의 대상 A와는 다른 것인데, 밀레는 그 상상계적인 대상 A가 환유적인 대상으로서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발피스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이고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미지를 했는데 제가 쓰는 컴퓨터가 맥이라 여기서 그 이미지가 아까 뜨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미지는 수업 시작할 때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8주의 강의를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건 좀 한 10분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고, 일단 환유적인 대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유라는 것은 언어장치가 우리에게 도래함으로써 우리가 사유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게 락강이 57년에 발명해낸 인간의 사유방식인 거예요. 인간의 사유방식은 마치 기표가 연쇄되듯이 전개된다. 자, 이게 간단하게 환유로서의 인간의 사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표를 통해서만 사유해요. 기표가 없으면 생각이 아니라 상상만 해요. 그리고 상상은 고착이기 때문에 전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지는. 무언가를 사유할 수 있으려면 언어적인 사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언어적인 사유가 기표 연설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기표, 예를 들면 병은 뭐지? 라면 그 다음 기표가 와야 돼요. 물을 담는 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물만 담나? 아니에요. 뭔가 음료수를 담을 수도 있어 라고 다른 기표가 계속 와요. 병은 그래서 물도 담고 음료수도 담고 유리로 되어 있고 계속 기표들을 불러들여요. 어떤 기표도 완전하게 하나의 기표로 이 유리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단어로도 하나의 사물이 완전히 장악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언어의 숙명인 거예요. 언어의 불완전성이고, 즉 언어의 내부에 결여가 도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지만 이것 혼자는 안 되고 또 다른 기표가 도래해야 한다면 욕망의 완전한 실현은, 욕망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건 이 상황에서는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인데, 욕망의 완전한 실현은 언제나 도래할 미래에 달려있어요. 자, 이게 바로 환유라는 것인데, 그 도래할 미래의 기표가 발생시키는 이미지가 바로 환유적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암시가 제가 이미 여러 군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세미나 3에서 세 번째 세미나에서 대상을 유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전에 메테오라는 단어를 쓰죠. 즉 유성이 어때요? 등장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욕망의 대상의 속성이라고 이미 세미나 3에서 약간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환유적이라는 거예요. 즉 결여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없고 도래할 그것인데, 도래하면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도래하는 순간 다시 불완전해지니까. 그래서 다른 기표가 또 필요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유성과 같은 대상이다라고 락강이 욕망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욕망의 대상의 속성이, 환유적인 것으로 속성이 64년에 등장하는 실제로서의 욕망의 대상의 어떤 선사적 흔적이라고 밀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망의 대상이 그러한 역사적인 고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고 점점 더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이 욕망의 대상이 바로 다른 곳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욕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고, 그래서 현실의 불완전함을 다른 곳이라는 알리바이를 통해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도래할 장소의 욕망의 대상을 가정하는 사유가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결여를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결여를 즐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유적인 욕망의 대상의 기능이 쾌락 원칙과 관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쾌락 원칙은 현실을 보존하는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환유적인 대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고드린 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발티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발티스의 작품의 주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소아성애적인 여성이에요. 여자아이를 그리는데, 자, 그런데 그 원래는 그 소아성애적인 여성의 이미지, 어린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려요. 다시 말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여자아이의 포즈가 과거의 성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예수의 포즈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티스에게도 항상 주제가 되었던 거예요. 즉 발티스가 보기에는 서구인들의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즉 다른 곳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왜 다른 곳의 이미지인가? 구원의 이미지니까. 지금 이 현실에는 없어요. 죽었잖아요. 예수가 보통 그려지면 그 예수는
지금 없는 존재인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도래할 장소에 있는 존재이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른 장소에 있는 이미지로서 욕망의 대상으로서 예수의 이미지를 도착적인 성도착적인 여성의 이미지, 어린 여성의 이미지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위반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발티스 본인의 욕망의 성향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발티스가 실제로 소아성애적인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주 어린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뭐 사귀었던 여자도 한 16. 그러니까 발티스가 40대의 나이에 사귀었던 여자도 청소년기 여성이었죠. 그리고 결혼한 여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여성도 발티스가 한 50대인가에 만났는데 그 여성은 19살이었던 것이고 아주 어린 여성을 욕망했죠.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티스가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도착적인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남들처럼 그 도착적인 욕망을 범죄로 실현시키기보다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승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승화인가 하면 그 발티스의 작품이 그려지는 여정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선으로 이미지를 굉장히 도발적으로 그려요. 그래서 발티스가 그 이미지를 처음에 그렸을 때는 상당한 스캔들을 일으키죠.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기도 하고 뭐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회화의 포이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자 그러한 경향을 보였는데 발티스의 작품의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발티스가 이미지를 불투명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게 지금 발티스가 처음에 그렸던 그 도발의 여정으로부터 이미지를 점점 더 흐리게 만들어서 더 이상 어떤 여성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여정 자체가 우리가 흔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궁정풍사랑에서 등장하는 그 속성의 상실 혹은 공백의 접근과 동일한 여정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발티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처음에는 어쨌든 상상적 대상으로서 이미지였던 것이 점점 더 실제의 이미지로 접근하는 여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발티스의 작품이 보여주는 여정이 결국은 승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승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테마는 이 수업의 시작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곳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곳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팔루스의 개념은 바로 그 다른 곳의 아주 뻔한 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유적인 대상으로서의 다른 곳이라는 것은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을 기대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면 발티스가 보여줬던 이미지의 여정 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궁정풍사랑의 승화라든지 사드적 실험문학의 승화가 가리키는 다른 곳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다른 종류의 어떤 곳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을 위협하는 다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상상적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물렀던 그러한 사태를 락강이 다시 이곳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상징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초기 임상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발티스의 다른 곳이라는 것은 다시 이곳이었던 우리를 이 순간 다시 다른 종류의 장소로 즉 아토포스의 장소로 그 순간 이행시키는 전략으로 제시되는 사례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번 텀에서는 마지막 수업인데 팔루스는 다른 곳이라는 개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팔루스 역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제시돼요.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죠. 즉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곳에는 없어요. 어머니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징적인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 팔루스인데, 남근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팔루스라는 것의 장소성으로서의 다른 곳은 유한성이 상징하는 가장 보수적인 다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